갈수록 사정이 나빠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월 1일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한데요. 특히 최근 서울과 전국을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의 영향으로 심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미세먼지는 이제 국민적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관리팀 최용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음은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의 장영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봄입니다. 이제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 걱정을 안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 일단 좀 확실하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앞으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와 황사로 저희가 구분을 하는데요. 예.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황사도 미세먼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황사가 굉장히 작은 입자성 알갱이죠. 물질, 알갱이죠. 그렇지만 황사는 이제 그 건조한 지역에, 그러니까 그 고원이나 그 사막과 같은 건조 지역으로부터 발원돼서 제트기를 타고 우리나라의 한반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대규모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미세먼지는 이제 자동차나 그리고 공장 뭐 이런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다 총칭해서 아주 작은 물질을 총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미세먼지는 우리가 좀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교수님? 사실 국내에서도 발생이 많이 되고요. 또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국내 발생 요인도 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상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요. 저도 6살짜리 애를 키우기 때문에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는 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 PM10으로 부르는 미세먼지보다도 PM2.5로 부르는 초미세먼지 경우는 인체 위해성이 크고 또 지금 현재 외국보다 좀 느슨하다고 하는 대기환경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더구나 이 미세먼지는 개선도 쉽지 않아서 당분간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 마스크 쓰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식의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박사님 모신 이유가 이제 미세먼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주 성분이 뭡니까? 예, 조금 전에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PM2.5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위해성이 더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제 초미세먼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성 성분을 보면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등 이온 물질이 약 51%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소 탄소와 그 유기탄소라고 하는 탄소 성분이 39%, 그리고 금속 및 기타 성분이 약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사실 구성 성분의 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비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온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기 중에서 뭐 만들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1차 오염물질이 이제 배출이 되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2차 오염물질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온 성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차 오염물질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폐로 바로 들어오는데 그럼 어떤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많이 알려졌지만 2013년도 10월 달부터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20개의 한 1급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되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쉬운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온 미세먼지는 그러니까 암의 발생 원인일 뿐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천식 악화, 폐암 등 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어서 조기 사망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울증 및 자살 유발
등 정신 영향에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보고한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서 미세먼지가요? 예, 예.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의 생명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위협 인자로 인식되고 있죠. 이게 먼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질병들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황사도 역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는 건가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사도 굉장히 작은 입자거든요. 사실 이 미세먼지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PM2.5, 그러니까 더 작은 물질이 세포 깊숙이 침투되고 또 거기에 더 위해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더 위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사보다도 오히려 초미세먼지의 성분들이 더 유해한 성분들이 많다. 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작기 때문에 폐로 들어갔을 때 세포 깊숙이에 박혀서 더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교수님 일단 올해 봄 그 미세먼지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 같으세요? 예측은 쉽지는 않은데요. 그 대기오염은 일단 그 배출량하고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배출량이 큰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 조건에 따라서는 대기오염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보다 대기오염이 심한 중국이 인접해 있어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그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던 기간들의 그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은 초기에 한 2, 3일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유입이 돼서 급격히 농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또 이후에 한 3, 4일은 한반도에서 공기 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국내 오염 배출이 거기 누적이 돼서 또 오염도가 높은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고농도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3, 4월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일단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정확한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총 45개의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대기 측정소를 2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측정소 14군데, 그리고 배경 및 경계 측정소를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도시대기 측정소는 주거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도로변 측정소는 자동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다 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경계 지역, 서울과 경기 경계 지역에 경계 측정소라고 해서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동,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악산에 630m, 해발 630m 되는 위치에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입체 측정소라고 해서 남산이랑 북한산에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이 사실은 얼마나 넓은데 여기에 다 합해봤자 이제 45개. 맞습니다. 과연 정확한 측정이 될까요? 뭐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다가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대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것이 그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닐까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서울이 그 대기오염 측정소 그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동경 같은 경우보다 한 2배 정도가 높은데요. 동경은 한 46km 제곱당 하나가 있고 우리는 23km 제곱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측정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사실 정확한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기는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전체적인 측정을 해서 전체적인 그 평균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측정소 개수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동경보다 우리가 미세먼지 상황이 훨씬 안 좋고 인구 집적도도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시간인데요.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저감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간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대기오염 그 저감 정책을 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걸 보면 그 경유버스를 100% CNG 버스로 전환했고요. 예. 그다음에 약 33만 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예. 그 앞으로도 계속 그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소형 사업장의 전옥수 버너 보급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가정 내 친환경 보일러 보급, 그리고 건설 사업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그리고 청소 확대 등 다양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 주도형 비상 저감 조치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심 녹색 교통 지능 지역의 공해 차량 운행 제한, 그리고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 등 다양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대외적으로는 베이징이나 도쿄,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도시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동북아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네. 이게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책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했던 그 대중교통 그 무료 정책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경각심은 심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또 한편으로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입장들이 맞서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얘기하신 대로 그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효과는 컸다고 봅니다. 예. 근데 너무 대중교통 무료만 그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앞으로는 차량 통행량 감소를 위한 규제하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미세먼지 농도도 좀 심각한 경보 상황 이럴 때 차량 이부제를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것과 함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 이번에 자발적인 협조를 이제 유도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인 이부제에 동참하는 차량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사실은 그 실제로 집은 김포에 있는데 서울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차를 이용할 것이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냐 고민이 많은데요. 근데 경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를 안 하고 서울만 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사실 반쪽짜리가 되어서 복잡해 갖고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다른 지자체들이랑 협조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일부 지역에서만 해가지고 효과가 없고 좀 더 넓은 지역에서 규제하고 홍보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동시에 돼야지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 거는 실제로 효과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한번 시행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차량 이부제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출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요번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에 국한돼서 승용차만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저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좀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넓은 권역,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나 인천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오염 배출량도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장비들의 배출량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형 장비도 참여를 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한 달에 절반을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차 두 대로 이렇게 서로 뭐 하는 편법들 이런 것만 유도하게 되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는 평상시의 대책이 아니고 사실은 고농도의 비상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상 조치에는 사실은 통상적인 조치보다는 정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즉자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가령 뭐 전기차를 막 베이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경유차를 퇴출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이제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 다 아시는 거죠. 예. 그 호흡 공동체인 수도권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각 지역마다 주요 배출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이. 예. 그래서 서울시 경우 이제 자동차와 난방 발전이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 정책과 뭐 전억스 버너 그 보급이나 이런 그런 정책들이 주요 정책으로 될 수 있고요. 예.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 관련 정책과 함께 발전소나 공장 선박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원, 그러니까 배출원 그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거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사례는 혹시 교수님 없습니까? 사실 그 외국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우리 정책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미세먼지를 이제 농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선진국의 경우는 먼지의 성분 또 유해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그 인체 위해도를 평가를 해서 대기 관리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라도 흙먼지하고 디젤 매연하고의 인체 위해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농도만 따지는 관리에서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그 대기 관리로 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독일에서 하고 있는 그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시 진입 규제 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 우리 이제 그 로 에미션 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의 계획 안에 사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그건 이제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그 협조 체계라든가 또 이제 지방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하고의 협조라든가 이런 체계들이 좀 더 원만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사실은 미리 준비는 해놨지만 여러 가지 그 정책 조율의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처럼 약간 전체주의라면 확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 조율할 게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특별한 그런 주목할 만한 연구 이런 거 없습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세먼지 구성 성분과 특성 그리고 배출원 파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이제 장 교수님도 그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요 배출원이 무엇이고 도대체 대기질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지금 현재 실측값, 그러니까 측정값을 가지고 3년간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를 분석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 궁금증인데요.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실내에서는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문을 다 닫고 고등어 구이를 하면 농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외기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거는 조금 근데 그런 얘기를 막 지난 정부에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있는데 생선구이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들 이런 것들 좀 더 시행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울철하고 봄철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상태가 나타나지만은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여름이 되면 이제는 고농도 오존주의보가 또 발령된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하고 오존은 다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그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만 집중할 게 아니고 연중
대기오염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의 그 정책들이 뭐냐면 미세먼지하고 오존 생성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게 휘발성 유기물질이에요. 이제 그 실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데 그 배출 실태 파악하고 저감 대책이 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물질들이 주로 어떻게 배출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그 자동차에서도 나오고요. 자동차가 여전히 배가스에서 나오고 또 용제 사용하는 데서도 많이 나오고 화학 그 공장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나오고요. 데서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소규모 염색이라든가 무슨 그런 공정에서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게 굴뚝에서 연료가 타는 거하고 다른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거는 뭐 또 하나의 구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그러니까 위에 대기상에서 뭐 새롭게 막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들을 좀 차단할 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면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그리고 극복 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공기, 그리고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젤 차보다는 친환경차 이용한다거나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한다거나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제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면 실생활에서 이렇게 나부터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 생활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의 최용석 박사님, 그리고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님 모시고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또 비전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